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건강하고 정말 활기차게 또 이왕이면 가치 있는 이 세컨 브레인, 장의외 제2의 뇌냐. 문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기보다 건강 수명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치로운 120세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는 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100세가 아니라 120세 시대, 120세 프로젝트 휴먼 브레인이라고 좀 잡았는데요. 뇌가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그 단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이렇게 장수의 개념을 넘어서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건강하고 정말 활기차게 또 이왕이면 가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네, 이런 주제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에 대한 게 있고 사람 뇌 안에 네, 지구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조금 흥미있게 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태교 때부터 걸음마를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기다가 1년이 지나서 비로소 네, 서죠. 인간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동물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걷습니다. 우리 동물들 떠올려 보면 걷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짧게는 1시간, 길어야 며칠 있으면 뿅아리, 송아지, 말 다 걷습니다. 뛰기도 하고요. 조류들은 알 깨고 나오면 바로 날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열심히 기어야 설 수 있죠. 이것은 여기에 인간의 어떤 특별한 기제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서 기어야 할까? 왜 열심히 기지 않으면 설 수 없을까? 왜 서서 막 움직이지 않으면, 걷지 않으면 달릴 수 없을까? 이렇게 두 발로 걷는 이 단순한 걸음걸이, 네, 지구상에서 인간만 가능한 이족 보행입니다. 이것이 건강과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이가 어릴수록 막 움직이죠. 나이가 조금 들수록 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임이 시작되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움직임이 멈추면 우리가 생명이 멈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는 100세가 아니라 120세의 그 과정에서 오늘 좀 얘기를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배경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은 100세 시대를 훌쩍 넘어서 120세 시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부터 전 세계의 의학계에서 집중적으로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발표된 지가 10년 뒤 더 됐는데요. 이때만 해도 2030년에 평균 수명 100세가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기보다 건강 수명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네, 살아가는 게 중요해서 지금은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란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이렇게 전 세계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는 지금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인체의 면역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보시면 이렇게 체격은 큰데 체력은 여기 계신 분들 어릴 때 생각하면 굉장히 오히려 낮습니다. 금세 막 병에도 걸리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서 이제 자연 치유력, 면역성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건강, 행복, 좀 평화로움, 공존, 뭐 이런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 현상으로서 좀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가지 키워드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키워드는 오늘 제가 저기 브레인 잡지에
표지에 보시면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120세 프로젝트 휴먼 브레인. 네, 오늘 그 주제하고 사실 맞는데요. 제가 오늘 거기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 국학원의 설립자이신 이제 이승원 총장님께서 이게 미국의 아마존에서 이렇게 장수 건강 분야 이렇게 전자책 분야의 1위로 오르신, 한국에도 이제 번역서가 들어와 있는데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그 책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 총장님이시고요. 또 국학원의 설립자신데 그 책에 담긴 컨텐츠 중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저는 많이 느꼈고, 단순히 이제 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민족이 갖고 있는 건강, 장수 이런 좀 얘기를 함께 뇌과학적인 부분하고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도 잠깐만 봐주실까요?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안 바꾸고 싶으시죠? 네, 살아온 생애와 네, 삶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으실 거라 우리가 심장을 바꾼다 이런 생각은 과거에는 못했습니다. 심장도. 근데 지금은 옆에 분하고 심장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나의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 이식이 현재 가능하죠. 인공 심장도 요즘은 이식을 합니다. 근데 심장을 바꾸는 것과 오늘 또 주제 이 뇌를 바꾸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심장을 바꾸는 것과 뇌를 바꾸는 것. 네. 웃음. 아, 인식, 생각. 아, 네. 중요한 부분이죠. 심장을 바꿔도 사람은 안 바뀌죠. 옆에 분하고 대신 뇌를 바꾸면 겉모습은 멀쩡한데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왜 제가 120세 시대에 인류가 뇌에 주목하고 있느냐, 왜 21세기 미래 키워드로 뇌를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흔히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감정 나도 몰라, 내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지, 내 감정 어떻게 관리하지, 나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좀 풀어갈까, 이런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 미래에 대한 예측, 과거에 대한 이런 성찰, 이런 것들의 마음이라는 기제가 심장이 아니라 어디 작용일까요? 네, 오늘 뭐 뇌만 얘기하면 대충 다 맞습니다. 네, 뇌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네, 인류 과학이 밝혀낸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꾸시면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 얘기는 인체에서 유일하게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생물학적 기관이 여기 여러분들의 뇌입니다. 그래서 뇌를 조금 이해하고 뇌를 활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건강, 좀 행복, 어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걸 조금은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좀 풀어가 보려고 하고요. 여기 앞에 보이신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누가 만든 걸까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네, 예, 오늘 뇌만 얘기하면 맞습니다. 인간의 뇌의 창조성이 만든 거죠. 동물의 뇌는 과연 그럼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의 뇌는 왜 못 만들까요? 생각이 없다. 네. 집안에 혹시 그 강아지, 고양이 기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생각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네, 근데 크게 없어 보이죠? 네, 약간 있죠. 악어 같은 거 보면 네, 정말 없어 보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인데, 동물은 나오자마자 걷고 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은 아까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동물은 네, 부모 세대의 뇌의 기능을 거의 다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래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걷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병아리는 한 3주만 지나면 자기가 스스로 먹이 다 찾아다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밥 먹고 제목하려면 얼마 걸리나요? 네, 한 10년은 걸리죠. 10년을 보살펴야 그대로 자기 한 몸 건사합니다. 이건 뭐 더 안 좋은 거 아닐까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인간은 대신 차이가 발생합니다. 동물은 엄마 아빠 뇌 기능의 거의 대부분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바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지만,
대신 결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뭘까요? 부모의 뇌 기능의 8, 90%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여지가 동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쥐, 강아지, 고양이의 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뇌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라는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혹시 핸드폰 사용하십니까? 네, 이것이 스마트폰이 한국에 도입된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보다가 길거리에서 막 자빠지는 분들 많죠? 자빠지고 막 이렇게 보다가 부딪히고 하는, 인간이 만든 이 스마트폰의 역사도 10년 사이에 세상을 바꿔버렸죠. 호랑이 1000년 전의 호랑이 세상, 지금의 호랑이 세상 바뀐 게 없습니다. 왜? 호랑이의 뇌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변화합니다. 지식을 전이하고 그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죠. 대신 장점만 있는 걸까? 장점만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인간 뇌의 창조성은 간혹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네,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인데, 안젤리나 졸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젤리나 졸리 헐리우드의 대표 여성 배우인데요. 한 4년 전인가요? 세계 뉴스를 강타했습니다. 혹시 왜 강타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유방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세계 탑 여성 배우가 자신의 유방을 절제를 해버렸어요. 유방암에 전혀 안 걸렸습니다. 왜 절제를 했을까요? 네, 이 BRCA라고 하는 유방암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보유했어요. 그것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안젤리나 졸리의 가계도에 다 그 유전자를 알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았죠. 그래서 미리 제거 수술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앞으로는 이것이 돈 10만 원만 주면 나의 인체 유전자 지도를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지금도 아마 좀 부유한 분들은 그런 걸 이제 검사를 이미 다 해서 사전 처치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조금 문제가 없나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맞춤 의료 이른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고요. 이것만 있으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요즘에 이제 생명공학과의 가장 핫 이슈가 이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심플합니다. 나의 유전자 중에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골라내고 거기에 좋은 유전자를 넣는 겁니다.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거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뽑아내고요. 그 자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 유전자를 끼워 넣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맞춤형 아기, 디자인 아워 키즈, 맞춤형 아기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가장 인간의 윤리학 문제,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맞춤형 아기를 막 만들어내면 질병 유전자를 다 제거한, 미리 다 알고 있고 한다면 과연 인간이란 뭘까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건강이란 뭘까? 인간이란 뭘까? 그럼 인간답게 산다는 건 과연 뭘까? 질병이란 것은 뭘까? 이런 좀 질문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을 되돌아보게 만든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알파고죠. 알파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바둑 혹시 뭐 많이 두시실 것 같은데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컴퓨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누구시죠? 네, 세계적인 바둑 챔피언 이세돌 구단을 이 알파고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기는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은 알파고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왜 혹시 은퇴 선언을 했는지 아실까요? 네,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경지로 넘어갔습니다. 체스는 90몇 년에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어요. 근데 바둑은 컴퓨터가 이길 수 없다고 봤습니다. 왜? 바둑은 어떤 논리성이 아니라 추론과
인간의 직관이라고 하는 인간 뇌에 아주 특별한 기능을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봤는데 컴퓨터가 이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세돌을 네 판을 이기고 한 판만 이세돌한테 졌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고라는 컴퓨터를 이긴 인간 바둑 기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구상에 알파고를 이긴 인간은 이세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알파고 대전이 2016년에 구글에서 만든 건데요. 한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이세돌과 처음 붙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특별한 나라죠. 근데 한국이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단군 이래 2000년 동안 코리아가 이렇게 주목받은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현재 CNN과 뉴욕 타임즈에 어느 쪽 코리아든 다 뜨고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한 번은 사우스 코리아, 한 번은 노스 코리아. 네, 이 천면 머리면을 코리아란 브랜드가 어쨌든 이 에너지를 어떻게 좀 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코리아는 주목받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알파고는 전 세계에 많은 문제점이나 위기를 갖고 왔습니다. 기회도 줬죠.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인간, 로봇. 인간에게는 쉬운 게 인간에게는 어려운 게 로봇에는 쉽고 인간에게는 쉬운 게 로봇에는 어렵다. 3786 곱하기 2744. 근데 이러면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금방 하죠. 하지만 3살짜리가 고양이, 강아지 구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3살이면 구분할 수 있죠. 로봇은 어떨까요? 컴퓨터는 아주 어렵습니다. 전 세계 슈퍼컴퓨터가 2012년에서야 비로소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인간은 3, 4살만 되면 너무나 쉽게 구분하는, 우리가 아기들 혹시 키우실 때 동백꽃을 보여주고 이거 꽃이야, 플라워. 그다음에 안개꽃이 아니라 꽃 종류를 해바라기 보여주고요. 동백꽃 보여주고 꽃을 보여주고 약간 형태가 다른 안개꽃을 보여주면 인간은 꽃이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한 번도 안 본 꽃이라도 알 수 있죠. 근데 컴퓨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아주 독특한 정보 처리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 소피아라는 아주 유명한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유엔에서 이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고요. 또 요즘 문제점들이 많죠. 인간의 위협받는 인간의 뇌, 일자리에 대한 감소, 사우디에서는 여성 로봇에 첫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 인공지능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나보다 인공지능이 잘한다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손주 세대들이 인공지능이 이런 걸 다 더 잘한다면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흔히 대표적인 게 곧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라고 하죠. 이것은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10년 지나서 오늘 강좌가 끝나고 여기 시청 앞에 가서 택시를 탑니다. 근데 그 택시에는 운전사가 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서울역 갑시다라고 말을 하면 택시가 알아서 음성 인식해서 서울역까지 태워줍니다. 근데 그때는 역시 운전사가 없습니다. 그럼 차 안에서 이렇게 영화도 보고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택시가 가고 있는데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탄 택시가 보행자를 밀어야 될까요? 여러분을 살려야 될까요? 어느 쪽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보행자가 한 명이 아니라 5명이 우르르 건너고 있는데 보행자 5명을 살려야 될까요? 나를 살려야 될까요? 네, 그러면 자동차를 살 때 보행자 우선 차량을 사야 될까요?
탑승자 우선 차량을 사야 될까요? 그걸 법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차는 상대방 차는 운전사가 타고 있고 내가 탄 차는 운전사가 없는데 사고가 나면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지금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2020년이면 불과 3년 후면 네, 아마 제주도나 이런 특정 지역부터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부터 이제 검토가 되고 시작해 지금 그 도로교통법 수정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미국의 지금 주나 스위스 이런 데는 산간 도서 지역은 이미 자율주행차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지금 저희들 앞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앞으로 또 남은 시간 동안 아마 살아오신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건강과 나의 삶과 무슨 관계냐 또 나의 자녀 세대에게 무슨 관계냐면 아주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나는 손을 댄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30분 안에 만진다. 아, 네. 나는 화장실 갈 때 꼭 가져간다. 네, 몇 분 계시네. 지금은 인류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은 바로 이런 시대죠. 네. 명절 때면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아기들 한 2살, 3살, 4살, 5살 아이들이 막 울고 하면 네, 엄마가 이렇게 스마트폰만 딱 주면 울음을 뚝 거치는 이게 요즘에 이제 5살 이하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거리가 바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서 뗄까? 이것은 왜 문제냐면 인간 고유 능력을 감퇴시키는 빌 게이츠 아시죠? 네, 빌 게이츠 가문에서는 14살까지 자기 가문의 자손들은 스마트폰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컴퓨터를 만든 황제가 자기 집안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14살까지 스마트폰에 손을 못 대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검색하고 사색하지 않죠. 눈만 감으면 잠만 자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인류는 태어나서 열심히 기다가 1년 후에 서고 그 다음에 걷고 자기 몸을 움직이고 서로 부모님과 대화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저희들은 살았죠.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어릴 때 이렇게 굉장히 밖에서 뛰어 노셨죠. 네, 집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스크린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뇌가 가장 발달할 시기인 10대 후반까지 모든 것이 스크린입니다. 가질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보고 TV의 스크린을 보고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버스를 타도 버스의 스크린을 보고 스크린과 대화하는 이 시간에 과연 그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것은 지금 인류 과학자들이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첫 세대의 출현이라 나온 지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추적 조사를 해서 20세가 되었을 성인의 뇌가 되면 그 아이들의 뇌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것이 지금 가장 우려에 섞인 얘기입니다. 네, 2~3살짜리가 스마트폰을 잡으면 울음을 뚝 꺼치는 이런 디지털에 어떻게 보면 반중독된 그것이 너무나 만연화된 세상 속에서는 두뇌가 한참 공사를 하고 있을 시기에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뇌가 되어 있을까? 인간의 뇌는 변화합니다. 어릴 때 유독스럽게 많이. 그래서 이것은 가장 좀 요즘에 주목을 하는 분야고요. 왜 하필 지금이냐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지금 인공지능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지금일까요?
네, 70년대는 컴퓨터가 있었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들어서 PC, 개인형 컴퓨터가 집집마다 가지게 됐고요. 90년대 인터넷이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동하는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 빅데이터, AI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가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고요. 인간의 뇌는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정보를 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그래서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이런 중독을 만든다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요즘 인공지능을 한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세계 가장 탑 수준의 로봇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보신 것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세계 탑 넘버 원, 투 수준의 세계적인 로봇 회사입니다. 거기서 만든 이족 보행 인간 친화형 로봇인데요. 인간이 두 발로 걷는다. 아이가 1년 동안 기다가 두 발로 설 수 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균형감의 상실은 노화의 신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바르게 앉는 거, 바르게 걷는 거, 이것은 인간 뇌의 아주 근본적인 기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키스트에 99년에 대학원 석사과정 들어갔을 때 키스트에 로봇 연구센터가 있었는데요. 99년에 대한민국은 이족 보행 로봇을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족 보행 로봇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 10대 로봇 강국에 들어갑니다. 두 발로 걷는 게 왜 어려울까? 방금 이렇게 두 발로 걷다가 이렇게 막 미쳤을 때 이렇게 막 균형을 잡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오른손 오른발을 움직이면 어느 쪽 뇌로 이 신호가 전달이 될까요? 네, 오른쪽 라인은 왼쪽 뇌로 전달됩니다. 운동 신호는 왼쪽 쪽은 오른쪽으로 전달되죠. 오른쪽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90%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들어온 정보는 90% 오른쪽으로 갑니다. 인체의 모든 것은 생명 유지 때문에 대칭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선다는 것, 아이가 1년을 기다가 두 발로 딱 서는 순간 여기 머리 뒤쪽에 소뇌라는 곳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은 박수 치는데요. 뇌과학자들은 인간 뇌의 경이로움에 경탄을 금하지 않습니다. 두 발로 섰구나. 두 발로 서는 순간 비약적인 뇌 기능의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바르게 앉아라, 바르게 걸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인간만 이족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차이는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상을 창조를 했는데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이런 중독 문제가 일어나죠. 하지만 이런 중독 문제는 21세기 들어서 일어났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에 게임 많이 하시나요? 게임하는 친구들 많죠? 게임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게임 중독이 되는 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탑 1위의 게이머가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1위 프로 게이머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네, 이상혁이란 친구인데요. 연봉이 30억입니다. 대한민국 프로 게이머는 세계 1위 프로 게이머죠. 네, 우리나라 영토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사이버 영토는 세계 탑 수준이란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게임 강국인데 우리나라 프로 게이머 연봉이 30억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중국에서 그 베이징인가요? 거기 중국 국립 경기장에서 게임 대회를 했는데 결승에 한국 팀 두 팀이 올라갔습니다. 중국 청년들 4만 명이 운집을 했죠. 그래서 그 선수를 응원합니다. 코리아. 왜 게이머 세대에서는 네, 코리아가 넘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의 반열에 올라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프로 게이머 시장 아주 유벌난데요. 여기 이 친구는 그런데 중독된 뇌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똑같은 게임을 해도 왜 어떤 친구는 게임에 중독되고 어떤 친구는 프로 게이머가 될까요? 게임을 한 시간은 똑같은데 어쩌면 이 친구가 게임은 더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아마 빈번해질 겁니다. 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정보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아마 자녀 세대, 성인 세대조차 모든 것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TV에서 봤던 거,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물건을 사게 될까요? 안 사게 될까요? 네, 홈쇼핑을 1시간 보고 있으면 물건 살 확률이 10배는 올라갑니다. 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뇌가 선택을 하게끔 정보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을 써도 이것을 굉장히 활용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사람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될수록 약 8, 90%는 정보에 종속되고 약 1, 20%만 정보를 활용하는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 종속이냐 리더의 차이는 인간 뇌의 활용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것이 더 심화되면 네, 여러 가지 지금 멘탈 헬스라고 하는 인류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 정신 건강 뭔가 건강 개념인 것 같은데 정신 건강을 정의한 세계 보건 기구의 그 정의를 보면 건강을 단순한 건강 개념이 아니라요. 정신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이라는 게 질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완성하고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고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고 생산적으로 일을 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상태. 단순히 질병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금 전 세계 유엔은 건강하다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왜? 질병이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가치 있는 삶을 지속하기에 필수 조건이긴 하나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스트레스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사회 이왕이면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아주 멘탈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자연지능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변에 잘 보시면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분들이 혹시 가족 중에 계시면 네, 따끔하게 어른으로서 한번 좀 이렇게 주의를 주변에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시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세대가 이제 그 지구촌의 위협을 많이 갖는 세대입니다. 기후 변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이제 뭐 좋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막 일어나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우리도 이제 조금은 지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면 아주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내과연구원에 11년간 있었다고 서두에 소개를 드렸는데 한국내과연구원이 유엔 소속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유엔에 등록된 NGO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엔에서 한두 차례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저도 한 10여 차례 정도 참석을 했는데 가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코리아의 위치와 유엔이라는 그 기구에서 받았던 코리아에 대한 위상은 굉장히 사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세대가 일구신 코리아가 유엔의 회원국 중에 거의 80% 90%가 원조를 원하는 영순위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유엔의 회원국들의 거의 80% 이상이 원조를 원하는 영순위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일까요? 네, 그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3세계 국가, 후진국, 개발도상국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의 원조를 원할까요? 네, 한국이 30년 만에 400배가 성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53년 전쟁의 폐허에 1인당 국민소득이 53달러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5만 원, 6만 원. 그때는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았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참전국이죠. 6.25. 그때는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훨씬 잘 살았습니다. 53년에 53달러가 88년 올림픽 할 때 무려 40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1만 불, 2만 불, 지금 3만 불. 지금 5천만 인구에 3만 불 성장한 나라는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7번째 나라가 바로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유엔에 가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시라면 어떤 한 국가의 어느 나라의 모델을 원하시겠습니까? 미국인가요? 이스라엘? 유럽? 네, 그런 나라들은 수백 년간의 기간이 걸린 나라죠. 한국은 불과 30년 만에 20세기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일군 산업화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밖에 없어서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 단 하나. 그토록 주목받고 있는 나라 코리아가 왜 그토록 국제사회에 관심이 없느냐? 당신네 나라는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마인드, 이 지구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반도의 문제, 아시아의 문제, 전 세계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분야의 문제는 앞으로 120세 시대라고 하는 이 도래에 있어서 지구라는 가치를 우리 지금 성인 세대 또 특히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굉장한 그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외국 가시면 여행 가셨을 거예요. 관광이나 여행. 그런데 지금 10대들은 여행 가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무대가 바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그 중학생들은요,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걸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서 교육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No Plan B, 기후 변화에서는 플랜 B가 없다. 이제 막바지다라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12월에 유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파리 협약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발효년도입니다. 2020년부터 지구 탄소 배출에 대한 엄청난 규제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태양광, 전기차 이런 걸 규제하고 경유차, 노후된 경유차 서울 도심 진입 못하게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그 모든 배경에 이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다가와 있는 미래고요. 2020년에 이 터닝을 시키지 않으면 지금 계신 자녀 세대들은 평생을 지구 생태계 위협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성인 세대가 만든 좀 약간 아픈 역사죠. 그래서 120세가 단순히 건강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동안은 성장, 발전, 개발 이런 코리아의 역사였는데 이후에는 코리아가 좀 더 점프된 지구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 측면에서 좀 변화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기가 장이죠. 네, 우리가 여기 소화기관이라고 알고 있죠. 인류 의학은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학에서 서구 의학이 발달을 했고요. 서구 의학과 동양 의학이 20세기 초반까지 이렇게 부딪히다가 서구 의학으로 완전히 이제 재편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한의학이나 우리나라 전통 의학을 이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이 굉장히 이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근데 사실 또 중국 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미국 가면 미국은 이미 통합의학 체계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유수의 대학병원에는 제체의학 센터가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도 이제 의학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요. 과거에는 여기가 소화기관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장 한번 만져보실까요? 이 장을 지금 쭉 누르시면 어떠십니까? 네, 건강하십니까? 자기 장을 이렇게 360도 이렇게 꾹꾹 눌러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여기 장을 한번 손바닥을 대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실까요? 네. 그리고 이거 이마에 한번 대보실까요? 나는 이마가 여기 장보다 더 뜨겁다고 하시는 분. 장이 굉장히 차갑다. 장이 서늘하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장을 소화하는 곳이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인류 의학은 이 장이 소화기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브레인, 이게 브레인이죠. 근데 이 장을 요즘에 더 세컨드 브레인, 제2의 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혹시 TV에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유익균 이렇게 엄마들이 요즘에 그런 거 막 식품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 건강 챙긴다고. 네, 유산균 뭐 찾고요. 그래서 막 유산균 엄청 먹이고요. 근데 이 세컨드 브레인, 장이 왜 제2의 뇌냐? 장에는 인체 면역 세포의 70%가 존재합니다. 세로토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여성분들 한 40대, 50대 되면 우울증 조금 많이 오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로토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우울증에 관련된 세로토닌이 예전에는 이 뇌에서 나온다고 알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건 불과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네, 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 왜 요즘에 건강하지 않을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안 먹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장의 운동이 안 일어나죠. 장이 굳습니다. 장이 굉장히 딱딱해지죠. 그리고 많이 걷습니까? 네, 집에서 딱 태워가지고 학교에 딱 내려주는 집부터 뭐 하여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별로 걷지 않죠. 그리고 햇빛 나기 전에 건물에 들어갑니다. 햇빛이 나기 전에 학교 건물에 일찍 들어갑니다. 그리고 햇빛이 사라지면 학교 건물을 나오죠. 근데 햇빛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햇빛을 안 쬐면 네, 세로토닌 생성이 잘 안 됩니다. 세로토닌 생성이 제대로 안 되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또 안 됩니다. 멜라토닌은 네, 잠과 관련된 거예요. 멜라토닌 생성이 안 되면 네, 불면의 위험이 있죠. 이 모든 게 지금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것을 거꾸로 만들고 있는데 이 장이 지금은 제2의 뇌로 주목받고 있는데 왜 제2의 뇌냐? 이분은 우리나라를 작년에 방문하신 에머런 마이어 교수라고 세계적인 석학이신데요. 장과 뇌의 연결에 대한 전문가신데 마인드, 것 이게 장이죠. 마인드 이 뇌 마음과 장과의 이 연결성에 대한 걸 하신 건데 왜 장이 그러면 제2의 뇌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뇌 무게가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은 제가 브레인 정기 구독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1.4kg 정도 됩니다. 우리 뇌 무게가 1.4kg. 네, 무거우신가요? 네, 인체 대비 한 2.5% 정도. 인간의 뇌는 인체에서 머리통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2세를 놓는데 굉장히 난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 아이를 놓을 수가 없죠. 다른 동물들은 굉장히
빠르게 빠른 시간에 엄청난 다산을 하지만 인간은 특별하게 거의 한 명, 두 명, 많아야 셋까지를 아주 오랜 시간 이제 통증을 느껴서 놓는 시스템인데 인체에서 내 무게보다 많은 나의 것이 아는 놈들이 있어요. 내 무게가 1.4kg인데요. 여러분 인체 안에 이것이 내 무게보다 많습니다. 그게 혹시 뭘까요? 뭘까요? 아, 예, 여기 미생물입니다. 여러분 인체 안에 미생물의 무게는 거의 2kg에 육박합니다. 미생물, 여러분들은 인간은 미생물의 숙주죠. 네, 저희 인체 안에 미생물들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것을 총 무게를 달면 2kg 이상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 공존을 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것이 뭐가 문제라는 건 그 미생물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장에 자리하고 있다는 그 얘기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질병 문제가 생기고 신경성 질환들 이런 많은 아토피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장내 미생물군의 영향을 받습니다. 장의 상태가 좋으면 건강 상태가 좋고요. 장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건강에 직결되는 미생물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 100조 마리가 있습니다. 100조 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 미생물이 원래 우리 인간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었습니까? 네, 그럼 그 미생물이 먼저인가요? 여러분 인간이 먼저인가요? 네, 미생물이 지구에서 먼저 나왔을까? 인간이 먼저 나왔을까요? 미생물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불과 7년 전에 발족된 국제 컨소시엄인데요. 선진 43개국 5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남극부터 열대우림까지 전 세계 지구를 덮고 있는 미생물 데이터베이스의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수집에 들어갔느냐? 그 미생물군이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그 미생물들이 인류 안에 들어가서 지금 공존을 하고 있어서 인체의 건강이라는 것이 지구 환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구의 생태 환경이 바뀌면 인체의 미생물 상태가 변화합니다. 그렇죠. 면역에 관련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인공적으로 뭘 먹고 한다고 이것이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토양, 이 땅의 산, 이 땅의 물이 나의 건강에 직결이 됩니다. 이것을 20세기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몰랐거든요. 미생물 연구는 2000년대 넘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나의 건강에 우리 아래 미래 세대의 건강에 삶에 직결된다는 걸 지금은 느끼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민족의 아주 참 제가 이것을 체험도 하고 보면서 아주 참 위대한 철학이다. 수승화강 들어보셨죠? 수승화강이 무슨 뜻인가요? 네, 수승 물 시원한 건 승 위로 올라가고 화 뜨거운 건 강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 신장의 수기운은 동맥을 타고 위로 올라가고 심장의 화기운은 인맥을 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체의 순환 구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등을 타고 이런 구조인데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무려 수천 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체를 공부하고 알았던 것이 아니라 자연을 연구를 하니까 햇빛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네, 뜨거운 건 아래로, 수증기는 위로. 그래서 물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햇빛은 태양은 아래로 비추더라. 이것이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는 순환 원리이자 자연의 순환 원리구나를 알고 사람을 딱 봤더니 사람도 자연이더라는 거죠.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그럼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 자연처럼 순환 구조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화기라고 하는 화가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어디 발표할 때 이렇게 막 긴장하고 하면 입이 바싹바싹 마르죠. 그리고 이렇게 막 우리가 싸우고 막 화내고 하면 네, 화가 위로 올라가면 얼굴이 불그락 내리락 하는 거죠. 입이 바싹 마르고 침이 고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상태는 침이 잘 고이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뜨거운 건 내려가고 시원한 건 올라오고. 지금 뇌과학이 밝혀낸 뇌 건강에서 가장 핵심은 뇌는 히팅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뇌는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뇌 기능에 급격한 저하를 가져. 그런데 거꾸로 신체는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성이 급증을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이렇게 뛰는 이유는 신체의 활성화를 위한 거죠. 그러면 신체 온도가 올라가면 네, 면역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신 뇌는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나 이렇게 감기 같은 거 열병에 걸리면 온도가 뇌 온도가 37, 38도 올라가면 만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네, 뇌 온도는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체 온도는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올리는 게 건강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그걸 운동하는 이유인데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훌륭한 선조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칠까요? 네. 그래서 저희 아까 시작하실 때 국학기공 하신 것도 이런 원리입니다. 네, 몸에 변화를 줘서 신체의 수승화강 상태를 만드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타임에는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식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공교육의 초중고 시절을 겪은 친구들의 대부분은 코리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아시아도 아니고요. 네, 어딜까요? 네, 지구라는 것을 품어야 한반도의 오히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미래 세대에게는 네, 나의 의식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 지금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 때 컬링인가요? 마늘 소녀 얘기 아시죠? 네, 갈릭 걸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성의 마늘이죠. 그 마늘 소녀들이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일본 한일전을 할 때 막 그 전의를 불태웠죠. 내가 일본은 꼭 이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인터뷰도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일본의 어떤 정보를 줬길래 그 10대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한일전을 꼭 이겨야겠다. 올림픽이란 정신 이런 게 아니라 한일전을 꼭 이겨야겠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스러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미래 세대가 과거 지금 어른 세대, 성인 세대에 갖고 있는 그 한일 간의 그 아픈 역사, 잊지 말아야 될 역사만을 갖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한반도의 과연 미래가 이전 때보다 과연 좀 변화가 있을까? 그 친구들이 이상화 선수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 탔을 때 이제 일본 선수보다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딴 일본 선수가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격려를 하면서 이제 트랙을 돌고 한국과 일본의 이런 나라를 넘어서 이렇게 우정을 공유하고 하는 그 장면이 전 세계 전파를 타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잊지는 말아야 하지만 지금 세대는 지구라는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반도에 좀 더 나은 미래, 앞으로 그 친구들이 120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미래를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브레인입니다. 왜 이것을 세 번째로 얘기하냐면 왜 휴먼 얼스 브레인이냐.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가치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자연, 지구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해서는 120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한 의미가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에 대한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가치로운 120세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는 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 우선 오해부터 좀 풀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두뇌 능력이 감퇴한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노인이 되면 뇌 기능이 감퇴한다.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두뇌 능력이 감퇴한다고 생각하면 더 감퇴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전 세계 석학들이 얘기하는 건 20대, 10대, 20대의 나이가 어리면 기억력이 높고 활동성이 빠르고 단기적인 정보 처리에 강하다. 그리고 나이가 50대, 60대, 70대, 80대에 들어가면 정보의 축적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 사고 능력이 높다. 그래서 위즈덤 브레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이 60대 이상의 뇌는 위즈덤 브레인, 지혜의 뇌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도서관에 책 빌리러 잘 안 가는데, 도서관에 처음 갔을 때 그 10대, 20대 때는 우리 인간의 뇌가 도서관이라고 보면 도서관에 책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을 대출받을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많이 걸릴까요? 도서관에 책이 별로 없으면 금세 빌리겠죠. 그래서 누구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이름이 금방 생각나고, 노래를 불러도 노래가 잘 기억나고, 왜? 책이 별로 없으니까 인출하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책이 계속 쌓여요. 책이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제 공부한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으니까 도서관에 책이 많이 쌓이는데, 그러면 책을 빌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혼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간혹 도서관에 책이 많이 안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서관에 책이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감퇴한다라는 이 명제는 적절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이가 젊을수록 단기적인 정보 처리에 강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종합적인 정보 처리에 강하다라는 것을 스스로한테 자각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라는 용어가 있죠. 우리가 치매 걱정 많이 하시나요? 일본에는 치매 용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일본에서는 치매라는 단어를 지금 직접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네, 인지증이라고 합니다. 인지가 잘 안 되는. 지금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7, 8년 전인가요? 치매 용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번 쓰면 쭉 가기 때문에 네, 놓지 않습니다. 정신분열증, 지금 뭐라고 혹시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지금 이제 드라마나 이런 방송에서, 야, 저 사람 정신분열증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저 사람 조현병이래. 어떤 느낌이 드시나? 조현, 이렇게 피아노 줄을 조연하듯이 바깥쪽 뇌, 이성적인 뇌와 안쪽에 감정 뇌 간에 조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서 뭐 ADHD부터 해서 조울증, 심하면 이제 조현병까지 가는데요. 옆집에 저 사람 치매래, 이 말보다 저 사람 인지증이 어느 정도 수준이래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요. 내가 치매 검사를 했는데 경도 수준으로 나왔다, 예를 몇 가지가 걸렸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벌써 치매가 오는가 봐 부터 해서 스스로 부정적 심리의 위축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임상 경력이 굉장히 높지 않으면 치매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란 용어는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인지증으로 바뀌었고요. 정신분열증은 우리나라로 다행히 이제 조현병이라고 명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절대 나이가 들면 두뇌 능력이 감퇴한다 라고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네, 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왼쪽 뇌가 젊은 뇌, 오른쪽이 약간 나이가 든 뇌인데 차이가 있죠. 나이가 들면 차이가 생기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뇌과학 시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내 마음의 활동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네, 오늘 뭐 뇌만 얘기하면 맞는데, 네, 네, 뇌에서 비롯되는데 이 뇌에 아주 충격적인 20세기 인류 뇌과학이 밝혀낸 성과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성과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마음이 뇌의 작용이라고 알고 있지만 과거에도 알았을까? 이집트인들이 혹시 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실까요? 미라 만들 때 영화 보면 어떻게 할까요? 뇌 어떻게 합니까? 아, 네. 꺼내서 어떻게 할까요? 반지에 안 넣습니다. 반지에 넣는 건 뭘 넣을까요? 아, 예. 심장만 넣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환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감정과 마음, 의식이 깃드는 곳이 심장이 아니라 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알았죠. 그때 인류는. 그래서 심장을 단지에 보관합니다. 뇌는 어떻게 할까요? 네, 꺼내 없애버립니다. 네, 용해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막 갉아내고요. 잘라가지고 꺼내서 없애버립니다. 왜? 쓸데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뇌는 쓸데없는 곳이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마음이 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이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나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 뇌 사진 찍으면 찍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뇌세포 숫자는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저는 답을 주고 질문을 합니다. 1천억 개, 1000억 개. 이거를 직접 센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씩 센 건 아니고요. 네, 직접 용해해가지고 뇌세포 숫자를 셌더니 조금 정확하게는 860억 개라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재미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약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연결망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 여기 흰색 보이시나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뇌세포입니다. 뇌세포 하나. 이게 지금 다 뭔가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죠. 이 연결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연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연결망은 시냅스라고 해서 약 100조 개까지도 일어납니다. 이 연결은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데 인간의 뇌세포는 1000억 개를 갖고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에 몇 개 정도 줄까요? 네,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씩 줍니다. 그래도 1000억 개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도. 인간의 뇌세포는 다 자라고 나면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것이 20세기의 기본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류과학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뇌세포는 새롭게 생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훈련하면 60대 사람도 지금 이렇게 3개월 조깅만 해도 60대 남녀의 해마라는 곳에서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60대만 그럴까요? 65세, 70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단지 걷는 걸로도, 단지 등산하는 걸로도, 단지 조금 더 창의적인 활동,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지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뇌는 변화하는데, 물론 공사는, 기초공사는 언제 할까요? 어릴 때 하죠. 네, 기초공사는 약 20년간 공사를 하고요. 그 공사한 뇌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예전에는 그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공사가 끝나면. 근데 지금은 계속 변화합니다. 네, 이 차이가 지금 생겼죠. 근데 하지만 명제는 있습니다. 이거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모델인데요. 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뭘까요? 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연결이 안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인간의 뇌는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연결이고요. 내가 뭔가 책을 읽고 책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고하는 것도 정보의 처리 작용이고요. 뭔가 움직이는 것도 내 몸과 나의 뇌와의 상호작용이죠. 가장 시작은
움직이는 건데 기본은 움직입니다. 게으른 뇌세포, 부지런한 뇌세포. 네, 일단은 움직이는 게. 그래서 우리가 70세, 80대 되면 공원에 가면 이렇게 나무도 부딪히시잖아요. 나무 막 부딪히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인간의 뇌는 움직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움직임이 0세부터 120세까지 그 나이대 움직임의 총량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움직임이 많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움직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작년보다 움직임이 더 많다 하면 네,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노력하고 계신 거고요. 아무런 노력이나 어떤 의지를 내비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작아집니다. 작년보다 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국학기공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움직임을 습관화하는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자기 전에 5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웬만한 거리는 걷고 그리고 이왕이면 균형을 잡아서 집중해서 걷고 하는 A에서 B를 걷는 거하고 의식을 집중해서 걷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는 내 몸을 여기서 저까지 이동하는 거고요. 의식이란 걸 집중해서 걷는 것은 뇌에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어깨 한번 축축 털어오시고요. 호흡 3번. 자, 손바닥을 이렇게 펼치시고요. 네, 지금 손바닥에 의식을 한번 집중해 보실까요? 네, 손바닥에 혹시 뭐가 느껴지십니까? 네, 약간 열감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이제 좀 덜 느껴지신 분은 호흡을 다시 한번 천천히 내쉬면서 손바닥에 한번 의식을 집중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손바닥에 이전보다 조금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네, 다시 한번 자, 그럼 손바닥을 살짝 여기 중앙에 이렇게 맞아 보실까요? 이렇게 손바닥과 손바닥을 네, 붙이시진 마시고요. 네,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느껴지는 또 그 공간에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 한번 눈을 살짝 이제 감으시고요. 자력감, 당기는 느낌, 살짝 손바닥을 천천히 벌려 보셨다가 네, 천천히 당겼다가 그 자력감 같은 것이 깨어지지 않게 손과 손 사이를 집중해서 당겼다가 네, 잠깐 벌렸다가 손과 손 사이의 의식을 최대한 집중해 보십니다. 네, 그냥 계속 숨은 편안하게 내쉬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냥 숨은 내쉬고요. 손바닥과 손 사이에 자력감, 물컹물컹한 느낌 느껴지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눈을 살짝 뜨시고요. 뭔가 평소보다 뭔가 다른 느낌이 있으신가요? 손바닥을 이렇게 했을 때 평상시에 느끼는 그 어떤 열감, 뭔가 약간 뭉클한 느낌, 자력 느낌을 호흡을 후 했을 때 이거를 내수용성 감각이라고 의학에서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시각, 청각은 외수용성 감각이라고 하고요. 인체 내부의 고유의 감각을 느끼는 것을 내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손바닥의 느낌을 여러분의 손바닥에 느낄까요? 아니면 어디서 느낄까요? 예, 뇌가 있어서 느끼는 거예요. 손바닥에 느끼는 게 아닙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살짝 없다가 손바닥에 의식을 집중하는 순간 손바닥의 감각 수용기가 이 팔을 타고 촉수로 와서 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 도달하면 그때 여러분의 의식이 그 느낌을 갖는 그 순간 그 손바닥의 느낌이 알아차려지는 거거든요. 이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네, 뇌의 변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훈련법들은 네, 한국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동물은 태어나면 움직인다.
만물의 영장인 왜 인간은 못 움직이느냐? 무슨 차이라고 했습니까? 네, 동물은 엄마 아빠 뇌 기능의 8, 90%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엄마 아빠 뇌 무게에 성인의 뇌 무게에 불과 4분의 1밖에 안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신생아의 뇌 무게는 3, 400g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뇌 무게는 1.4kg, 무려 4배의 차이가 있죠. 이것은 인간의 아주 특별함입니다. 인간은 머리통이 커요. 그래서 아주 이세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4배가 성장합니다. 약 태어나서 12년 동안 4배가 성장합니다. 초등학교를 마무리할 시점에 성인의 뇌무게에 육박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그래서 어른의 인지 기능에 육박합니다. 어른의 인지 기능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어른과 아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나름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부모님들 대화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대화가 상당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 이런 진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이거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멍게 드십니까? 멍게 회 드시나요? 네, 멍게가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멍게 동물입니다.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뭘까요? 동물의 동자가 한자로 네, 움직일 동자입니다. 식물은 이 개체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식물이고요. 우리가 병원에 사고 나서 누워 있으면 식물인간 이렇게 뇌사가 아니면 식물인간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식물이고요. 개체 전체가 어떤 식이든 움직이면 동물, 애니멀입니다. 그래서 애니멀의 애니가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이것은 집신벌레인데요. 집신벌레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예. 그래서 원형 동물이라고 합니다. 대신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뇌는 고사하고 눈, 코, 귀도 없습니다. 배설기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에요. 이 질문은 왜 보여드리냐면 인간의 뇌는 왜 존재하는가? 그럼 뇌가 없는 동물은 왜 없을까? 인간은 왜 뇌가 있을까? 인간은 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인간은 왜 이렇게 기어야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의식 현상을 가질까? 여기는 움직이기만 하고요. 멍게는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멍게 드시는 분들. 멍게는 뇌가 있습니다. 끔찍하시죠? 여러분이 회 드실 때는 없습니다. 멍게가 어릴 때 바닷속에 유생일 때는 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위에 이렇게 딱 붙으면 자기 뇌를 먹어버립니다. 왜 바위에 붙은 멍게는 자기 뇌를 먹어버릴까요?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뇌는 왜 존재할까? 움직임의 다양성, 복잡성, 행동에 대한 예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점점 진화됩니다. 깨구리, 물에서 육지로 나오는 깨구리 양서류에 의하면 여기는 편도체라는 게 없습니다. 편도체는 뭘 하냐면 공포기억을 저장하는, 그래서 편도체가 없는 이 개구리는 그 해부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피해 의식을 좀 덜 가지도 되는 공포 반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악어는 이제 감정이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를 보시면 모션, 움직이는 거죠. 감정을 이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내가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 하면 누가 이렇게 툭툭 건드려도 이렇게 밀쳐도 지하철에서 어떻습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죠. 근데 오늘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누가 살짝 말을 하거나 지하철 타는데 막 밀치면 뭐 나나요?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과학에서는 60조 개의 세포의 움직임이 내재화되지 않고 이 아웃 밖으로 모션이 나가버리면 이것을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잘 보면 신체 상태를 조절을 잘 하는 사람들은 감정의 출렁거림이 크게 없습니다. 신체 상태가 안 좋으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동전의 양면입니다. 움직임, 감정. 그래서 움직임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러다가 감정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의 공감, 주고받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데리고 사는 이유는 공감 기제가 있기 때문이죠.
공감을 주고받고 인간에 이르면 맨 아래쪽이 파충류가 갖고 있는 뇌라고 해서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이건 생명 기능. 인간의 두 번째 있는 뇌는 감정을 담당하고요. 바깥쪽은 인지, 사고, 학습, 논리, 추론, 언어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인간만의 독특한 구조를 가진 인간의 출현이죠. 가장 진화된 생명체고 여기에 지능과 의식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라는 것과 감정, 정서라는 것과 인지, 사고의 모든 기능을 갖춘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이 균형과 통합이 일어날 때 제대로 건강하고 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현대인들은 이게 다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균형이 다 깨어져서 유지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감, 부교감 기능이 이게 깨졌다고 하고 세 가지의 핵심 어떤 이렇게 약물이나 이런 거 말고 인체만 가지고 활용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체온, 호흡, 의식. 체온은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올려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시간은 어쨌든 나의 몸의 온도를 1도 정도는 올리는 막 뛰거나 걷거나 막 땀을 흘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대신 내 온도는 올라가면 안 되죠. 내 온도를 어떻게 안 올려야 됩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는 아니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면 뇌 온도가 올라가죠. 네, 그래서 뇌 온도는 유지를 하고 몸의 온도는 올리는 사이클을 갖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왜 중요할까요? 지금 한번 숨을 들여 마셔 보실까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들이마시지 않고 평상시 들여 마셨을 때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시나요? 아랫배가 이렇게 불룩불룩 하십니까? 네, 우리 아기들 눕혀놓고 호흡하는 걸 보면 아랫배가 이렇게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통 한 2살, 3살만 되면 이제 폐호흡으로 바뀌죠. 완전한 아랫배가 들썩날썩하고 요즘 한 3, 4살만 돼도 완전히 이제 가슴 호흡을 합니다. 그러다가 숨이 점점 올라왔다가 숨이 목에 달리면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죠. 숨이 목에 달렸다, 경각에 달렸다라고 해서 우리말에 목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숨은 아래로 내리는 게 좋다고 해서 호흡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밖에 안 됩니다. 호흡을 하는 원리와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티베트, 네팔, 한국, 인도 이런 전 세계 몇 나라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체 건강의 핵심이죠. 그리고 의식을 아까 우리 손에 했듯이 이런 걸 할 때 의식을 집중하는 거. 그래서 체온, 호흡, 의식 이 세 가지가 내가 어떤 약물이나 돈 없이 나의 인체만 가지고 활용하는 건강의 키워드입니다. 네, 요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이 5배 강화되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5%. 일본의 대표적인 면역학자죠. 아보 다오르 박사가 연구를 발표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내교육학과에 있으면서 저희 학교에 74세의 최고령 대학 입학자분이 계셨는데 74세 입학을 해서 80세에 강사로 데뷔를 하셨고요. 82세 올해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 마지막은 120세를 살 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120세 생물학적 나이라고 하는 게 120세거든요. 생물학적 나이라고 하는 120세를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뇌 기능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가장 뇌를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가치는 인간의 의식인데 이분이 한 것을 보면 그런 걸 좀 담고 있습니다. 74세에 손녀와 딸과 3대가 입학을 하셨어요. 저희 있는 학교에 사이버 대학에. 그래서 그걸 입학하려고 저기 문화센터에서 공부도 엄청 하시고 컴퓨터도 다 익히시고 입학하셔서 또 입학을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문화센터나 노인정 이런 데 가서 내가 강사로 데뷔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 강사 데뷔했던 장면입니다. 직접 이렇게 마이크 끼시고 저보다 훨씬 강의를 잘하십니다. 강의를 직접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후배들 60대
자기가 80대니까 60대 후배들 대상으로 하는데 감정 노동, 이 스트레스 강의를 하시는데 나이가 60대를 넘어가면 움직이는 게 스트레스다. 움직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부딪힘,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움직였을 때 일어나는 이 움직임의 부딪힘들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좀 알려주고 싶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몸소 이런 거 하셨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멈추지 않으시고 올해 얼마 전에 입학식 했거든요. 저희 내교육 대학원 3월 1일 날 입학하셨습니다. 또 최고령 82세 대학원 석사 내교육학과 석사에 입학을 하셔서 그 120세 오늘 제가 강의하면 준비하면서 이분 사례를 꼭 말씀을 한번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1시간 남짓 정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민족의 장생이라는 철학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뇌교육의 연구자이긴 하나 한국에서 뇌교육학이 가장 먼저 정립이 되고 했던 그 배경에는 여기 주체기관인 국학원이 사실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장수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장수를 표방하는 국가가 아니라 장생을 표방하는 국가입니다. 장수와 장생은 다르다라고 여기 국학원의 설립자이신 이정호 총장님께서 장수는 단지 오래 사는 것,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생은 삶의 목적을 성공을 넘어서 완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식의 어떤 방향에 두고 그것을 방향을 두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는 것.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WHO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한국은 장수에서 이제 장생의 문화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철학이 있는 나라, 철학이 있는 코리아. 이것이 전 세계가 이제 조금 원하는 코리아, 넥스트 코리아의 모습이 아닌가. 20세기까지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아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외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유엔에 가서 들었던 얘기는 그 얘기가 이제 넘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인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뇌 측면에서 봐도 창조하는 문화와 평화에 대한 철학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홍익인간의 평화 철학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강제인해라고 하는 3일 신고 신혼편에 자성구자 강제인해 이 문구가 있죠. 여기 내릴강 있을지 너희 할 때 머리 할 때 냈자. 우리 3일 신고 참정개경 3일 신고할 때 3일 신고 신혼편에 자성구자 강제인 이미 너의 머릿속에 내려와 있다. 삶에 대한 지혜, 진리 이런 것들 우주의 법칙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브레인 인간의 뇌 안에 있다고 우리의 선조들이 5,000년 전에 미리 해안을 줬습니다. 이것이 유엔에서 발표된 PT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참석한 당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죠. 일본과 한국의 아류 역사를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독자적인 뇌 철학을 가진 나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PT인데요. 노인 아닌 어르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민족의 역사에는 어리라고 하는 문화가 있고 어린 사람을 어린이라고 부르고 이제 조금 익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고 커져서 완성을 향해 갔을 때 신과 같이 되었을 때 어르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린이에서 어르신으로 가는. 노인이라는 단어는 외국에서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으로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은 노인이 아닌 어르신이라는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을 앞으로 제시하는 그런 코리아가 되었으면 하는 걸로 오늘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